네,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늘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좀 저희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을 수밖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아드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 위원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맘마이스가 대통령 일가를 지금 계속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일가에 의해서 오늘 이제 김대중 선생님 일가. 네. 확실히 그 객석 반응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네. 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 맘마이스가 어떤 방송인지는 혹시 알고 오셨나요? 최근에 시작한 거 알고 있고요. 네. 또 그 우리 김영민 PD께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에 네. 지금 횡포에 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네. 일부러 도우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싸우기 위해서 자유당 입당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골목 상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당이 갑자기 골목 상권 같은 느낌이 됐어요. 근데 맘마이스는 사실 골목상권 얘기할 자격은 별로 없는 게 지금 팟캐스트계에서 생태 교란종으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지금 끊어서 올린다. 거의 베스 같은 존재입니다. 예, 지금 김엄마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뉴트리아 같은 존재. 예. 아니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부터 좀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대모사 시장에서는 우리 DJ 성대모사가 가장 꽃으로 통하거든요. 그 많은 성대모사를 보였던 기술자 중에 김대중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분은 누구죠? 예, 저희 팟캐스트에 한번 그 노정열 씨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최고라고 네. 하고 왔거든요. 우리가 알기에는 뭐 심연섭 씨 이런 분들 많거든요. 최병서도 있었고. 네네네. 아니 김엄마도 하시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DJ입니다. 이런 거 뭐 아주 위원장님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안 해봐서 네. 제가 한번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앞에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성대모사 했더니 안철수 씨가 제일 똑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김엄마는 아닌 거네요. 네, 네. 그래도 한 80점은 됩니다. 그럼 1등이 누구죠? 1등 누굽니까? 저는 이제 가족이니까 네. 저는 이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렇죠. 똑같다고 할 사람은 없고요. 예.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드님들한테 뭐 심부름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아드님들한테 심부름도 안 시켜요? 어렸을 때도? 왜냐하면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네. 저희 형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이고 또 뭐 그때 뭐 비서들도 있고 네네.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에 항상 심부름 안 해보셨구나.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뭐 가정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실 일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을 자주 뵀을 때는 예. 이제 가택연금 돼서 못 나가실 그때. 때만 예. 아빠로서는 몇 점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기 나름이죠. 이제 네.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네. 존경받는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지만 네. 뭐 사소하게 자식들 일을 챙겨주신다는 점에서는 낮은 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장난감 같은 거 잘 안 사줍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신경 쓰실 틈이 없었던 틈이 없죠. 거죠. 그런데 또 자서전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꽃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예. 꽃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까? 진짜 유치하다. 아유, 좀 품격 좀 올리자. 강아지는 많이 사랑하셨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분야가요. 그 동교동계 아저씨들. 예. 야, 진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행보를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화가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한광옥 뭐 이런 분들, 김경재. 한화갑 대표는 뭐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미 한
6, 7년 전에 오. 이미 동교동과는 상관이 없는 저희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독자 노선을 간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그래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그렇죠. 이미 그때 뭐 실세다 뭐 차기 대선 주자다 이런 소리 들을 때부터 이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갑작스레 최근에 돌아서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갑 대표 전 대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셨나요? 어렸을 적에는 뭐 그렇게 불렀죠. 하나갑 아저씨, 네. 한광욱 삼촌. 한광옥 비서실장은 네.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80년대 중반에서야 동교동으로 오신 분이고 그렇지. 그 동교동계 그분들이 아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찔러주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왜 없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남북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사드 네.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과 아주 심각한 관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중국 통이세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사드 때문에 근데 이 사달이 난 겁니까? 아니면 사드는 어떤 핑계였을 뿐이고 원래 좀 뭐 또 다른 외교적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무자도 모르다가 갑자기 뭘 발표를 해버리고 네.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처음 한 2년 동안 중국 측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네. 결국 그 재작년 가을에 천안문 성로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상당히 분위기를 좋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승절 기념식 예, 때. 네, 그때 너무 예, 막 예. 여러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미국하고 이제 거리 두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음 달에 미국 가서 바로 정반대에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나라하고도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예. 결국 중국, 미국, 일본 어느 나라에게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 계속 경고를 옛날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드 이전부터 이 그런 류의 이 무기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MD 체제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2007, 8년 이때부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네. 그것도 직전까지 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발표 전에 귀뜸도 안 해줬거든요. 그건 외교 관례상 이제 그 중국의 지도부가 심각하게 일종의 좀 모욕을 당했다 결례를 하는 느낌이 한 거군요. 드는 것이고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의 강경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 정치 면에서만 보더라도 네. 그쪽에서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일부러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 전인가에 그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예. 사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우린 검토 중이고 전혀 뭐 지금 계획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게 발표가 났고 그래서 뭐 시진핑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병세 장관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 예. 이런 얘기는 맞습니까? 몰랐던지 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네. 속였던가 몰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문제인 것이고 네. 그나마 한미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을 내놓진 않지만 최소한 합의문이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이거는 양 국가 간의 합의문 정식 합의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드 관련해서. 정부 대 정부의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가 간의 합의니까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합의서가 없는데.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의회에서 비준 동의한 조약조차도 한미 FTA 조약조차도 무효화하자고 하는데 합의문도 없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라는 거죠. 이 사드 얘기 네. 하나만 네. 좀 더 하자면요.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이쪽으로 문외한 사람을 위해서 심플하게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드 하나를 놓고도 야당에서도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사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없어야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데 국방부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못 하고 있고요. 제대로 과학적인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죠. 미국 쪽에서 준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저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사드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도저히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각으로 발사해서 사드를 피해가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은 김정은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럴 리가 없다. 근데 평소에는 김정은이 미친 사람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해놓고 또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히 뭘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서 하자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복 없을 것이다. 뭐 있더라도 대책이 있다. 그래놓고서는 지금 7개월인가요? 8개월. 예, 아무런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수순대로 가고 있고, 또 언론도 예. 이제 특히 보수 언론 처음에는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보복이 들어오면, 제재가 들어오면 꼭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틀렸다는 건 인정 안 하고 우리의 주권을 중국이 침해한다. 또 조선일보가 네. 그 말썽난 송희영 주필이 네. 회사 뭐 조금 몇 개 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조선일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자기네 회사 무책임한 아니니까.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보수 언론의 빙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의 최우선 우방은 미국이다. 군사적으로는 적어도 미국이다. 예. 그러면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필요가 굳이 없더라도 예. 미국의 요구가 있다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게 예. 아니라면. 근데 심각한 피해가 있죠. 그 만약에 네. 그 우리가 군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는 어쨌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또 미국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미국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고, 만약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맹이니까 할 수 없이 희생한다고 치면은 네. 그럼 미국이 우리의 희생이 적도록 중국하고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데 네. 제재는 미국이 안 받고 한국이 받아야 되냐 이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설득을 하더라도 미국이 가서 중국을 설득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네. 이건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다른 문제까지 테이블에 한꺼번에 놓고 흥정을 해가지고 네. 또 흐지부지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드 배치가. 미중 간의 다른 거래에 네네네네. 의해서. 그럴 때 지금 그 뭐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네. 사드 없으면 우리가 뭐 당장 망할 것처럼 난리를 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미국이 보류나 취소를 했을 경우에 되게 민망하겠네요. 네, 아니 말이 없어. 얼굴 못 들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워싱턴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과연 항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엄마 부대 시키면 되지 뭐. 위원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네, 말씀을 아주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아주. 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특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특검발 보도였습니다. 박근혜가 휴대전화를 대포폰을 썼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 대포폰을 관저에서 썼다는 겁니다. 예.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일을 안 했단 소리죠. 저기 관저에서도 업무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근데 대통령이 업무를 보려면 예. 옆에 보좌진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뭐 작가나 소프트웨어 기술자처럼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서진이 와서 보고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고 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웬만한 비서들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르지 않으면 거의 관저를 올라가질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하고 업무를 봤단 얘기인가요? 거기 관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잔심부름 할 사람들밖에 없는데. 요리사 뭐 이런 분들.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예.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무능하거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예.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예. 이 일을 하고 싶어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하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을 보고도 못 듣고 이러면 바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 시킨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예. 혼자 그렇게 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보도에 뭐 최순실이 뭐 2-3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 일을 대신 해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의 자제분이시잖아요. 아 그럼. 같은 입장이 좀 있어. 그럼. 우리가 시각이 다릅니다.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네. 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관저 지하실을. 관저 지하실. 네. 한 3-4주 전에 네.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거기 뭐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거기서 뭘 했는지 좀 뭐 수상한 뭐가 있다더라. 오. 지금 다 치웠겠죠. 뭐 글쎄요. 뭐 차은택 씨도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장르가 그쪽입니까?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개조해서 네.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한다. 남 탓하지 마시고요. 기자 중에. 네네네.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은 건 아니지만 사시진 않아요. 뭐 해외 유학 갔다가 네. 이제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 잘 알고.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도? 그러니까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아. 근데 두 분 어른께서 네네네네네.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면은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아.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 예, 힘이 예. 들어서 예, 한 예. 반나절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비교 뭐 5위.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라는 소리인데 아이고. 선택이 어렵죠. 재치 있습니다. 물은 저 4대강을 의미하는 MB 같은데 아 그렇게 되는구나. 탄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 또 이제 마음은 거저 대통령직까지 이뤘는데 굳이 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이요. 네. 글쎄요. 검찰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수사를 피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 게다가 지금 오늘 그 저 돈 써서 예, 이 관제 데모 예, 시켰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예. 이 피의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주지 불명입니다. 온갖 강남의 호텔들은 다 다녔어요. 집에 없었습니다, 주로. 그래서 팩트입니까? 이 사람 그 뉴스를 안 봤구나. 그 박근혜 강남 호텔 그것만 입력해봐 다 나와. 지금 아마 그 원래 살던 삼성동 집 근처 주민들은 예. 제발 구속돼서 예. 삼성동으로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 그 선거철만 되면 노무현 정권에 같이 함께했던 분들 호남 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섭섭하게 여기실 분도 있고 고의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었다. 대북 송금 특검이나 열린우리당 창당, 네네네. 그러니까 분당 그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만 그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누군가의 이간질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혀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 의도가 안 좋은 쪽은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걸 그러니까 호남 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좀 가라앉아 있었던 이슈인데 네. 그것을 2015년 전당대회 때 다시 이렇게 이 또 수면에 띄워가지고 그 후부터 계속 상황이 악화됐는데 박지원 네. 대표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까? 네. 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히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그 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과 박지원 대표, 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감정은 다 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뭉쳐라 다른 네. 정치 세력까지도 끌어들여서 내 몫을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진보 정당까지도 다 하는 품어라라고 데까지 최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께서도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섰을 때도 흔쾌히 도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당권을 놓고 경쟁할 때 뒤늦게 다시 꺼내느냐 이거죠. 2012년 대선 때 저 기억하는데요. 그때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정말 강력하게 밀었고요. 근데 그해 말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박지원 저 두 사람은 문재인의 앞잡이기 때문에 저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 양반들이. 그만두신 다음에 예. 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예. 내가 자기가 그만두라고 해놓고 네. 그만두니까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새정치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새정치를 저는 원했습니다. 안 대표님 언제 그랬어요? 오 잘하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상당히 불쾌하셨고 저도 상당히 그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네. 그리고 사실 세상 일을 돌고 돈다는 게 지금 이제 박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돼 있으니까 네. 정말 세상 일이 이상하게 도는 거고. 위원장님은 어떤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기회가 생기면 나갈 네. 수 있겠죠. 무조건 100%입니다 이런 경우. 100%지. 100%야. 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제 금배지를 못 달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뭐 꼭 금배지만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이 눈앞에 온 정권 교체부터 해내고 앞으로 이런 적폐 청산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패치저 실패한 인생 저기 있습니다. 저기. 네. 아, 그러니까 네. 자유당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니 네가. 아니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첫날에 대북 특사로 가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그거에 제 마음대로 뭐 그런 걸 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기회가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예. 지금 굉장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예. 외교적으로 워낙 박근혜 정권에서 망쳐놨기 때문에 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이런 곳에 예. 상당한 규모의 특사단을 보내서 현안을 시급히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만 이 돌파구가 마련되면은 사드 문제니 뭐 온갖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이 불안한 정서들이 많이 녹아질 것 같아요. 네. 신동욱 총재와 함께 대북 특사로? 굉장히 불쾌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홍걸 위원장님 모시고 또 긴 시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쩌면 전직 대통령이 그 그늘이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워낙 이제 큰 나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야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주시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앞으로도 끊임없는 활동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의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